교재 22페이지에서는 이제 용어 정리 문제인데, 이 용어 정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핵심 단어를 찾아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표준 세율이라고 해서 이 표준이라는 이 말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가감할 수 있는 걸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세율이 있는데 이 세율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올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낮출 수도 있고, 이제 이 범위를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한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준 세율의 정의 중에 핵심은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거예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이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가능한 거, 이걸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50% 범위 내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등록면허세도 50%, 재산세도 50%, 전부 50%예요. 그런데 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재산세 50% 밑에 가로에 뭐 쓰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해당 연도에 한한다.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재산세를 좀 낮게 받았다. 좀 한 20% 정도 낮게 받았다. 그럼 내년에도 20% 낮게 그래야 된가? 내년에는 아니에요 그래야 된가? 아니에요. 올해만 그런 거지. 내년에는 내년 사정 또 봐야 돼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표준세율은 그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이걸 찾아야 되고, 또 표준세율을 각 세금에서 물어보면 여기를 물어봐요. 작년 시험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군데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올해는 이쪽을 물어볼 거예요. 똑같아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하면 되는 거고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이건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제 특별징수 의무화,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면 특별징수하고 원천징수하고 요건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이고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는 둘 다 돈을 줄 때 돈을 주면서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거, 먼저 걷는 것을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 그래요. 이제 납세 의무자는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자기 세금 내 거. 내가 내 세금을 내 것을 내가 갖다 내는 걸 납세 의무자.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내는 사람을 납세자. 내 것, 남의 것 모두 포함해서 내면 납세자. 자기 것만 내면 납세 의무자. 그러면 이제 특별징수 의무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상대방이 낼 세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 세금을 내가 그랬는가? 남의 걸 받아서 그랬는가? 남의 걸 받아서. 그럼 남의 걸 받아서 그러니까 납세자 속에는 들어가는데 납세 의무자라고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나오면 반드시 납세 의무자란 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여 그래야 된가? 너는 아니에요 그래야 된가? 아니에요. 납세자란 이렇게 나오면 특별징수 의무자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앞에가 납세 의무자란 하고 딱 뜨면 납세 의무자란 뜨면 내 것만 내가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징수 의무를 포함하여 그런가 제외하고 그런가 제외하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가 납세자란 하고 앞에가 딱 뜨면 앞에가 납세자라고 명칭이 딱 뜨는 순간 납세자란 하고 나오면 내 것만 그런가 내 것 남의 것 모두 그런가 모두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내는 사람을 말하니까 모두란 용어를 썼으니까 그때는 특별징수물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여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두 개만 딱 연습만 하면 돼요. 그 두 개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양가라 4번.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유사하다? 원천 징수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징수라는 것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먼저 띄어가지고 정부에 전달하니까 세금 징수 편하다, 불편하다? 아주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별징수라가 나오면 무조건 용어를 찾아라 그러면 편의상. 편의상이라는 글자만 찾으시면 돼요. 특별징수는 편의상.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6번에 제2차 납세 문제. 제2차라는 용어가 나오면 제2차는 본래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못 내고 두 번째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는 사람을 제2차라고 그래요. 근데 대신한 용어 대신에 뭘 지금 쓰고 있는가? 가름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제2차. 연대 납세무에서는 동일한.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연대 책임.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건 연대 책임. 앞에서 세금 못 내니까 그 사람을 대신 내가 가름하여 내는 것은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보증이 나오죠. 보증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신고를 보증하라는 얘기인가 납부를 하라는 얘기인가? 납부만. 신고는 보증 절대 안 돼요. 신고는 보증의 대상이라는 거 할 수 없어요.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가와 징수. 부가는 부담시키는 걸 부가라고 징수는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이제 두 개를 찾아보죠. 이제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이제 여기는 어떤 게 신고 납부가 어떤 게 보통 징수인가 세금의 종류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신고 납부는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 방식이고 보통 징수는 정부가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신고 납부는 주로 신고 납부는 세금을 딱 한 번만 내고 끝내면 신고 납부예요. 한 번이면 한 번에 끝나는 거. 그럼 취득세는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만약에 제가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 세금이 한 번에 끝내버린가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가요?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죠. 매년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니까 보통 징수. 종합부동산세도 주택과 토지를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일정 기준이 넘으면 매년 나오니까 보통 징수. 그래서 원칙은 보통 징수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내가 이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양도소득세 한 번에 끝나는가요? 매번 내는가요? 한 번. 그러면 신고 납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 보통징수 세금을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신고 납부를 내가 분리행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신고 납부를 분리행했을 때는 보통징수. 그럼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게 보통징수인데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보낼 때는 추가로 가산세를 추가해 버리겠습니다. 그래,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분리행하면 등록면허세 신고를 분리행하면 보통징수. 여기도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정부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산세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까지는 재산세,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2월 3일이니까 아직은 안 나와요. 그래,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두 갈래 길로 나누셔야 돼요. 꼭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무신고할 때와 과소신고할 때로 나눠가지고 무신고를 했을 때,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과소신고에는 가산세 나올 수 있다. 시험 볼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아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아예 신고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없다.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불이행해버리며 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보통 징수로. 그럼 보통 징수로 갈 때 가산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 신고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통징수. 보통징수란 용어가 나오면 누가 세금을 계산해 주니까? 정부에서 계산하니까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반드시 뒤에 붙어야 돼요. 보통징수란 그러면 끝에 뒤에는 바로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따라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가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며 특별징수는 편의상 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꼭 세무공무원 나오면 앞에는 보통징수, 편의상 나오면 특별징수 요 두 개를 반드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셔야 되고 꼭 그 두 개 뒤집어서 내니까.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제대로 못하면 가산세를 물리는가 봐보세요. 내가 할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산세라는 걸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징수금으로 가보죠. 이제 징수금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징수금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체납처분비예요. 또 하나는 지방세. 네, 마지막 하나가 가산금. 지방세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납처분비가 뭐냐면 납부를 연체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무엇해서 압류해서 뭐 할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그래서 압류해서 매각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징수금의 징수의 순서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징수의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체납처분 다 공과금, 공시송 이제 17번 공시송달 한번 봐보세요. 참고로 봐세요. 이건 참고하세요. 이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서류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 서류를 게시판에 붙이겠는가요? 모르니까 붙이겠는가요? 그렇죠. 모르니까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줄 모르니까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알면 직접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을 한번 봐보세요. 세무공무원이 그 집에 몇 번을 방문했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2번. 2번 이상 방문했어요. 2번.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오늘 세무공무원이 한 번 딱 갔어요. 한 번 가놓고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게시판 붙여버렸어요. 그럼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일단 2번 이상을 방문을 해야 되고 여기서 2번 방문을 할 때 어떻게 방문한가 보세요. 2번 방문을 할 때 먼저 오늘 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며칠 텀을 두고 3일 텀을 두고 가셔야 돼요. 그게 이번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기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근데 그 3일 뒤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송달 중에 유치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치송달은 집에 사람이 있을 때인가요? 집에 없을 때인가요? 있을 때. 집에 사람이 있는데 서류 수령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있는데도 받기를 거절하면 그 서류를 그 집에 두고 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유치송달이랍니다. 이제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로 한번 가보죠. 이제 면세점하고 소액, 징수, 면제에서 면세점에 할 때는 이제 용어 하나를 잡을 게 있어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 미만 해야 된가? 일정 금액 이하 해야 된가? 그렇죠. 반드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의 개념을 써요. 면세점 미만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돼요. 이하라고 써야 돼요.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에서는
여기가 가액인가요? 세액인가요? 가액이에요. 세액 아니에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 단계를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여기서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번 연부 금액으로 판단해라, 총 금액으로 판단해라. 총 금액이에요. 올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바로 그 지문이에요, 지금.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번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취득은 되지만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매번 지급액으로 판단해라, 총 금액으로 판단해라. 전체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요.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했을 때는 거래할 때마다 금액이 50만 원 이하다. 1년치를 묶어서 50만 원 이하다. 1년치를 1건의 거래로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거래한 인접한 토지나 건물은 전체를 묶어서 한 건의 거래로 봐서 전체 1년치가 얼마가 이하면 우리 세금을 안 받겠다. 50만 원 이하. 그건 작년 정답으로 이미 출제됐던 거예요. 그럼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에요. 이제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인데 반드시 연부 거래를 물어볼 거란 이야기예요.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매번 지급액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전체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매번 지급한 때마다 판단하는 걸 매번 지급할 때마다를 판단하고 과세 표준도 매번 금액으로 판단한다. 총 금액으로 판단한다. 매번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만 어떻게 따진다? 총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면세점 여부만 따질 때 총 금액으로 따지는 거고 면세점이 아닌 취득 시기나 과세 표준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총액으로 판단하라. 그때그때로 판단해라. 그때그때로 판단하라. 그래서 문제 풀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무조건 면세점을 물어봤을 때는 매번 지급한 액수로 판단해라. 전체 금액으로 판단해라. 전체 금액으로 판단해라. 이제 소액징수 면제네요. 소액징수 면제에서는 뒤에 지문이 소액징수 면제에서는 이하라는 개념을 쓴다. 미만이라는 개념을 쓴다. 미만. 소액징수에서는 미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이게 미달 이렇게 써요. 미달할 때 미달이 미만이라는 개념을 같아요. 그럼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에서 나오는데 재산세에서는 그 세액이 여기는 세액이에요. 가액이 아니에요. 그 세금의 액수가 얼마 미만이며 2,000원 미만이면 그래. 2,000원 미만이면 그랬으니까 2,000원짜리는 그러면 2,000원짜리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2,000원짜리는 미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2,000원짜리는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2,000원짜리는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미만이라는 것은 2,000원이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2,000원짜리는 징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2,000원짜리는 징수하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9원은 안 하는데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이 쉬운 내용이 나왔을 때 틀리시면 곤란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여기서 둘 중에 한 줄이 나와요. 작년에는 이쪽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나왔어요. 올해는 아마 이쪽이 나올겠죠.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소액징수 면제 없다. 최소 얼마가 되면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미만이어도 6,000원을 징수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아무리 작아도 최소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을 징수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라는 규정은 둘 다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끝 됐어요. 이제
이제 학계로 나오고 세법하고 중복되는 문제 내용으로 가네요. 유통과세와 보유과세로 가요. 그럼 유통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을 통칭해서 유통과세라고 그래요. 유통이라는 것은 사고, 취득과 양도를 묶어서 유통이라고 그래요.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보유과세. 그럼 이제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은 가장 먼저 취득 단계에 그럼 무슨 세? 취득세.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은 제일 먼저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이 딱 나오면 취득세 따라다니는 세금의 종류를 얼른 생각하세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가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근데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네.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무슨 세로 돌려서 받는 거고? 그렇죠.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근데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또 등록면허세에 다시 20%를 무슨 세로 가져가고? 지방교육세로 가져갑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도 취득 단계에서 관련된 세금이에요. 상속 증여도 취득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 단계에서 내가 물건을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면 금액에 따라서 계약서 뒤에 붙이는 인지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예요. 보유 단계 중에서 지방세 중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재산세네요. 그럼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 또 재산세, 고지세, 병기에서 나란히 써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보유과세 중에서 국세인 보유과세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따라다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보유하고 관련된 것 중에 제가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대여, 임대했을 때 발생한 세금은 임대소득세. 이게 임대소득세인데 그 임대소득세가 여기에 종합소득세예요. 그리고 임대소득세를 지금은 임대소득세라고 쓰지 않고 무슨 소득세라고 이름을 쓰던가?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라고 쓰죠. 그러면 전부 사업소득세였는데 어떤 경우에만 기타 소득으로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업하고 관련되면 기타 소득으로 가고? 공익사업.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기타 소득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임대소득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가요. 근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면 지방세, 무슨 세도 같이 과세를 하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과세합니다. 요 두 개를 놓치면 안 돼요. 요 두 개를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성이 존재하는데 요거 존재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또 하나 양도소득세에서 혹시 세금을 감면을 받으면 감면분에다가 붙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습니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면 지방세 무슨 세를 또 부과할 수가 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뒤에 금액에 따라서 붙는 인지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고 지금 반복을 할 때 딱 이거 하나만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표를 연습하시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이 정도 안 해. 여기는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뺐어요. 왜냐면 너무 그거는 다 알 수 있으니까 뺐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세금들만 이제 연습해봐요. 지방교육세는 이제 뭐를 생각하세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온다?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나오고 양도 단계는 안 나온다. 그래,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오고?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는 나오고 취득 단계는 안 나옵니다. 요걸 먼저 딱 틀을 잡아야 돼. 이 두 개를.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틀을 딱 잡아놓으면 이것만 잡아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풀려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취득 단계, 양도 단계만 나오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단계,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나오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해야, 여기까지 해야 학개론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어요. 학개론 하나 엄청 소중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 9개를 다 포기할 거니까 엄청 소중해요. 네? 아니, 학개론, 계산 문제 9개 포기하고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 포기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제가요, 과거에 수포자였거든요. 아니, 수포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수학하고 뭔 상관 있어요? 산수인데. 우리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수학 안 해도 돼요, 산수만. 근데 우리는 산수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눌러주잖아요. 계산기 다 눌러주잖아요. 더하기 다. 곱하기 나누기도 해주잖아요, 다. 그걸 왜 포기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이 과정을 알아야 부동산 학개론 한 문제 정도 건질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용어하고 관련된 걸 다 잡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납세 의무의 성립으로 가보죠. 이 성립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을 준비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성립이라고 그래요. 추상적인 개념을 성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할 때 여기서 세금 계산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등록할 때 준비 들어가요. 재산세는 6월 1일 날. 지방교육세는 따라다니는 세금, 부가세니까 본래 세목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그럼 네가 성립하면 그래 나는 붙어가니까 네 따라서 갈게. 네가 성립하면 나도 이렇게 가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의 소득세는 지방의 소득세예요. 옆에서 무슨 세가 가니까 자기도 같이 가고 있는 건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라는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지방 소득세도 같이 성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 무슨 세에서 넘어왔으니까 부가가치세. 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게 지방소비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나 부가가치세나 같은 세금이에요. 똑같은 세금이에요. 그다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수시부가 하는 때 그러면 안 돼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9번 한번 봐보세요. 특별징수만이지. 그러면 특별징수라는 것은 우리 국세 무슨 징수하고 똑같다. 원천징수. 그래서 언제나 앞에가 특별징수 그러면 그 뒤에는 원천징수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끝. 이제 국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가보죠. 이제 국세에서는 소득세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요. 그럼 예정은 주로 1개월 단위로, 확정은 1년 단위로. 그러면 1개월 그랬으니까 예정신고는 1개월이라 했으니까 세금 계산의 준비는 1개월의 시작이다, 1개월의 끝이다. 끝. 1개월 끝. 그러면 1개월 그 달의 끝은 달의 말일. 그러면 되죠. 그 달 말일날 세금 계산 준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 7월 달이죠, 지금이. 그러면 7월 달에 부동산을 2번을 양도했으면 2개를 더해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아니, 양도소득세 7월 달에 2번을 제가 물건을 2개를 팔았다고 해볼 2개를. 7월 달에 2개를 팔았으면 2개를 따로따로 신고한다, 묶어서 신고한다. 묶어서. 그렇죠. 한 달치를 묶어서. 그 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달치. 그래서
이걸 뭘 암기를 하실 때 암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 양도소득세는 앞에서 사람 중심이었는가 물건 중심인가? 사람 중심.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 해라? 합산해서 과세라. 근데 예정신고는 몇 개월치를 합산해라? 1개월치. 확정신고는 1년치 합산해라.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달에 발생한 것은 그달 말일날 한 달치를 합쳐서 신고 들어가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가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묶어야 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년치를 다 묶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그러면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를 받으면 먼저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고 또 내야 될 게 증여세도 내야 돼요. 취득세도 증여세도 내야 돼요. 근데 제발 증여세는 공부 좀 하지 말라고, 증여세 돈 내는 날짜 몰라도 된다고 해도 왜 자꾸 공부해서 취득세를 틀린가 모르겠어요. 증여세는 시험 범위도 아니고 시험 문제 내지도 않는데 그걸 왜 공부를 해서 자꾸 물어봐요. 이게요,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내는데 왜 취득세 날짜가 이래요? 그래요. 그건 증여세잖아요. 그래요. 아니, 체계가 취득세 쪽에 들어있어. 아니, 그 옆에다 붙여놓은 것 뿐인데 그걸 보고 그게 취득세라고 생각을 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취득일이라는 게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일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 했던가? 증여? 그래요. 계약일. 여기서는 계약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요. 아니요. 이게 60일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건 증여세 이야기고. 그러니까 제발 안 보라는 걸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다른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증여세는 있어요. 증여세는 뭐 다른 세금 있어요.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근데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닌데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왜? 아니요. 증여세 시험 문제 내면 선생님 어쩌려고 그래요. 또 그래. 아니 시험 공고문에 증여세는 시험이 안 나온다고 공고까지 했잖아요. 공고까지 해놓고 시험 문제 낸 데가 어디 있대요. 안 낸다고 해놓고. 시험 문제 안 낸다고 해놓고 내는 거 어딨냐고 이걸. 그래서 증여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가르치세요? 그래. 성립 시기는 세금 계산할 때 증여세 세금 계산은 그 재산을 내가 뭐 하면 가져오는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수증자가 재산을 뭐 했을 때? 취득할 때 무슨 세를 낸다? 증여세를 내게 되는. 취득세 아니에요. 증여세예요. 그러면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우리 시험은 무슨 세만 나오는가? 취득세만 나오니까 취득세만 제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랬대. 강의 들으신 분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선생님 증여세에 대한 돈 내는 날짜 언제인지 모르죠. 선생님 모르니까 그러죠. 막 그래요. 예. 그럼 모른다 하세요. 예. 모른다. 아니 이 증여하고 관련된 걸 시험 끝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시험 끝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시험 끝나자마자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상담이 되니까. 이제 증여는 이 정도,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납세의 성립은 다 잡았어요. 그런데 28페이지에 가보시면 소득세 중에 중간내납하고 원천징수가 있죠. 그걸 참고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중간내납이라는 건 6개월 단위예요. 그럼 6개월치를 뭐 하여 그러면 된가? 합쳐서. 6개월치를 합치려면은 6개월이 끝나는 말. 그럼 6개월 말이니까 중간 내납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럼 6개월이 끝나니까 6월 30일 그래도 되겠죠. 그다음에 원천 징수는 돈을 주면서 우리 세금을 떼니까 원천 징수는 끝에 가면은 뭐 할 때 그래야 되는가? 지급하는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는 지급하는 때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가산세는
동그라미 5번만 보세요. 자, 오른쪽에 가산세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은 공부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가산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안 되고 5번 하나만 보세요. 자, 가산세를 제가 본래 세금하고 연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취득세라고 봐요. 이게 취득세.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가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플러스 뭘 더 포함해서 가산세를 취득세 밖에다가 해야 되는가 안에다가 그런가? 여기에다가 가산세를 잡아 넣었어요. 가산세를 취득세 안에다 잡아 넣었어요. 안에다 잡아 넣어놨으니까 가산세는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가요? 취득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된가? 그렇죠. 취득세가 움직이면 가산세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따라서.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그랬더니 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이 됩니다. 취득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붙는 가산세는 언제 성립한다고 봐야 되는가? 취득하는 때. 똑같아야죠. 속에 들어있으니까. 취득세 가산세는 취득세라는 세금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 봐요? 자, 5번 가보세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가 뭐 할 때? 그렇죠. 봐요. 내가 들어가야 될, 가산해야 될 세금이니까 요 세금이죠. 취득세. 내가 그 세금에 가산해야 될 그 본래의 세금이 뭐 할 때? 성립하면. 그 세금이 성립하면 내가 그 소화랑 그 세금 속에 들어있으니까 네가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가산세는 그냥 뭐 어떤 물건 속에 들어가 있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본래 세금이 움직여야만 움직인다. 본래 세금. 그럼 본래 세금이 성립되면 가산세도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이제 가봐요. 납세의무의 확정은 뭐 길게 볼 필요 없어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것은 이건 구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확정은 구체적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상태를 확정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걸 확정이라는데 신고납부와 보통잉수로 나눌 때 신고납부에서는 본인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요. 보통잉수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신고납부는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고 보통잉수는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납부에서 2번 특징에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세액의 확정은 그랬네요. 신고납부에서 확정은 그 신고서를 뭐 할 때 그랬는가? 제출할 때. 그게 바로 신고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본인이 제출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세목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세금의 목록은 신고납부 세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금의 목록 중에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단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신고납부다. 선택해서 신고납부다. 선택해서 신고납부다. 그럼 신고납부를 불이행하면 내가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은 추가로 정부는 뭘 물려버리고? 가산세라는 걸 물리는데 여기서 가산세라는 것은 무엇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려버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특징을 와보세요. 특징에서는 니은을 위주로 보세요. 니은번. 특징에서는 니은번 위주로 보세요. 가산세라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예요. 세금이다. 그래서 세목으로 한다예요. 그게 세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 끝에 있을 거예요. 세목으로 한다. 이게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거기에 두 번째 제일 끝에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때요. 요 감면 여기에요. 요 감면할 때 세금을 감면할 때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하는데 이 산출세액 속에 가산세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가 안 들어있는 상태인가? 안 들어있죠. 가산세는 감면을 다 빼고 난 그 결정세액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 지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 해서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본래 세금은 감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그 가산세 종류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익히시면 돼. 자, 여기에 다 익히신 분들은 책을 안 보셔도 돼. 이제부터는. 과소신고하면 10%, 부정과소하면 40%, 아예 신고 안 하면 20%, 부정하게 신고하면 40%,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가산세 종류는 이제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 요 딱 네 가지만 연습하면 돼요. 과소신고는 10%, 무신고 20%, 부정하게 사기치면 40% 끝. 더 이상 없어요. 가산세 요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편 넘어가요. 이제 보통징수네요. 그러면 보통징수예요 그랬어요. 그럼 보통징수라는 것은 여기서 보통징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 그랬는가? 정부가 해주는 거 그런가?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확정만 보는 거예요. 정부가 해주는 세금들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특징에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에서 세액의 확정은 결정하는 때입니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기한 후 신고로 가봐요. 기한 후 신고 가보죠.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날짜에 만약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약속한 날짜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기한이 지나서 기한이 지났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기한 후 신고예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아무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이미 고지서가 날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하기 전까지만 그래야 된가? 그래서 결정해서 통지 전까지만 이 말이에요. 결정 통지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을 거예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결정 통지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정부가 결정 통지해버리면 기한 후 신고 안 돼. 그래서 결정 통지 전에만 가능하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 중에서 어떤 세금만 기한 후 신고가 돼요? 물어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딱 세 가지만. 요 세 가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정부에서 결정했다 안 했다? 이미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신고한 대로 정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그대로 받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 확정하는 효력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럼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고해도 세금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는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몇 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되고 3개월. 만약에 3개월이 되도록 정부가 결정 통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 못해. 왜 결정 통지가 안 됐는가 이유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부가 3개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금 결정 못했으니까 언제까지는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양가로 4번을 보는 거죠. 4번에서 가산세 경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깎아줄 때는 이 개월수를 잘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50%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경감이 아니에요. 가산세예요. 내가 내야 될 가산세 50%를 깎아, 세금 50% 아니에요. 가산세 50%를 깎아드리겠습니다.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은 30%를 경감하겠습니다. 3개월은 넘었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20% 경감 혜택을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5번 한번 봐보세요. 자, 5번. 동그라미 5번에 그 첫 줄 끝으로 가세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내가 신고도 하고 돈도 내면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는다. 신고만 하면 받는다. 신고만 하면. 자, 끝 잘 보셔야 돼요.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가요? 정부에게 있는가요? 정부에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신고해도 내가 지금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아직 정부가 확정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신고만 해도 경감 혜택이 돌아오는 거고 꼭 납부까지 해야만 경감 혜택이 있어요. 그럼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납부하지 않아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또 30분이 넘어가 버렸네. 여기까지 하면 40분 조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또 우리는 10분씩 또 쉬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하면 출퇴근할 때 전철에서 30분 이상 이렇게 강의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해가지고 요 정도 압축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이제 10분 멈췄다가 또 시작을 하죠. 이제.